기록을 보면 비트코인 그 반감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반감기 지나고 6개월까지는 약간 오르다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건 반감기 지나고 6개월부터 그로부터 1년 4월이 반감기지 않습니까?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조금 오르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사이클상으로 보면 아직은 사실 시작도 안 한 단계다. 개인적으로 자산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 깨졌다고 하는 거. 이 세 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자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2천만 원씩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성장주 매수와 매도 타이밍 아까 뭐 짚어주셨던 그 표를 생각하고 성장주는 그 성장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고요.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매도 시점입니다. 하키스틱 아시죠? 하키할 때 쓰는 그 하키스틱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하키스틱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임계점에 도달하면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하키스틱 곡선이라고 하는데 요 임계점이 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나중에 큰 주가 상승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사실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산업과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사실 매수는 더 쉽습니다. 사실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매도인데요. 성장주는 이익이 증가해도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익이 줄어들 때가 아니고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뭐 배당주, KTNG 같은 배당주가 있다, 이런 주식들은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하면은 당연히 오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면. 근데 성장주는 그러면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하면은 모릅니다. 이거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성장성이 뛰어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PER을 확 높여줍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한 180배 PER이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회사가 PER이 지금 150배입니다. 근데 뭐 이익이 뭐 한 10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익이 10억이 아니고 10배가 늘어서 100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10배가 늘어났는데 이제 그 사이에 10배가 늘어나는 동안에 한 시간이 한 4, 5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제는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어가지고 PR을 다시 10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익은 10배가 늘어났지만 PER이 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장주에 있어서는 이익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사실 이런 것보다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조정이 조금 큰 편인데 그 투자할 때 좀 흔들리지 않기 위한 뭐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그 회사 주식의 그 목표가가 10만 원이다. 근데 지금 2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거기서는 흔들려도 자기가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가가 10만 원이 돼야 정상인데 2만 원이면 사실 그래서 팔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이 회사의 밸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2만 원이 되면 불안해서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강 파악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식의 고수와 초보의 차이는 승률에 있지 않다 그럽니다. 주식 고수도 10종목을 사면 한 대여섯 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나머지에서 손실을 보고, 초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고수나 초보나 다 같이 대여섯 종목에서만 이익을 보는데, 초보들은 무조건 한 20% 벌면은 다 팔아버리고 손해 나면 그냥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고수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20배짜리 가는 주식이 딱 걸렸다 하면 끝까지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승률이 높은 게 아니고 한번 잡은 주식을 높게까지 이익을 다 취할 수 있는, 사실 그게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대강
밸리에이션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 산업에서 살아남는 그럼 조건은 뭘까요? 자, 혁신 산업은 그 초창기에는 그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빡센 힘든 경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섬유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한테 어느 날 누군가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기계를 발명했는데 기존 기계보다 생산성이 2배나 높습니다. 이 기계를 도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3년만 지나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큰 돈을 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넘어간 사장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기계를 새로 다 들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섬유회사 사장은 3년이 지나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워런 버핏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산성이 뛰어난 새로운 기계를 바꿨어도 섬유회사의 ROE는 여전히 계속 4%에 머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를 바꿔서 나오는 생산성 자체를 자기네가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다 소비자한테 이 섬유회사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나 이렇게 빡세기 때문에 자기만 그 기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도입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산성이 올라가서 똑같이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계를 계속 들여놓고 투자를 해도 ROE는 여전히 4%에 머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또 하나 예를 들었던 게 근데 이제 지방의 유일한 신문사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뭐 뉴욕 타임스라든가 뭐 USA 투데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전국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지방에서 그 지역 신문이 이제 대개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고차를 판다든가 뭐 어디서 세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지역 신문 하나씩은 대개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 신문사가 새로 나온 인쇄기를 이용해서 신문을 이제 더 효율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면 이 신문사는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신문사는 대개 거기서 오는 그 생산성 절감의 효과는 자기가 갖는다.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돼도 굳이 이제 그 신문값을 낮출 필요가 이제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섬유회사하고 지역 신문사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결국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 지역 신문사는 이제 유일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는데 섬유회사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 혁신산업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신산업은 초창기에 그 경쟁이 굉장히 빡세고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산업이라고 해도 사실 겉보기에는 좋지만 경쟁이 초창기에 굉장히 치열할 때는 이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모두 다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자,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독보적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은 이런 반도체라고 하는 혁신적인 그 생산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생각을 해보면 독과점 때문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그러니까 세 개 회사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다 만드니까 독과점이 형성돼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지. 반도체를 만드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전 세계에 20개, 30개가 있다. 그럼 절대 돈을 못 벌 겁니다. 서로 경쟁하느라고. 결국은 그래서 뭐를 하느냐 사실 이것보다도 이게 사실 경쟁 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혁신 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경쟁 강도가 약해졌을 때 사실 그때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 산업에 주식을 살 때도 경쟁 강도를 봐가지고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약해져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라늄 선물 가격이 네.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뭐 투자 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라늄 채굴 관련 ETF에 그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라늄 ETF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ETF가 이제 North Shore Global Uranium Mining ETF라고 그 티커명이 URNM이 있고요. 스팟 주니어 우라늄 마이너스 ETF 티커명이 URNJ가 있는데 URNJ는 이제 규모가 작은 그 우라늄 관련 기업을 50% 담고 있다는 게 차이고요. 채굴 회사에 직접 우라늄 채굴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 글로벌 1등 회사가 있습니다. 카메코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우라늄 그럼 수요와 공급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급은 아무래도 좀 우라늄이 좀 한정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확 늘릴 수가 없다고? 네, 우라늄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사실 이걸 맞추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하게 이제 우라늄 그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라늄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라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원유와 이제 천연가스를 유럽이 도입하지 않게 되면서 에너지 대란이 벌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뭐 영국, 스위스 뭐 이런 데서 다 탈원전 정책을 원래 하기로 했던 걸 다 폐기해버리고 기존 원자료의 수명을 연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소할 거로 생각했는데 다 수명을 연장하니까 사실 이제 우라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신규 원전 건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더라? 110몇 개인가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라늄 광산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이게 10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수요 공급 자체가 지금 맞질 않는데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사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라늄 수요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타이트할 거다. 사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뭐 4월이 반감기가 이제 돌아와서 아무래도 더 오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1억 원까지 갈까요? 뭐 1억 원 지금 거의 다 됐던데요. 네. 아까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은 아니겠지만 뭐 조만간 1억 원 뭐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 나올 때면 이미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총 3번의 반감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경에 이제 4차 반감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과거에 이런 그런 그 기록을 보면 비트코인 그 반감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그리고 이제 반감기 지나고 6개월까지는 약간 오르다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건 반감기 지나고 6개월부터 그로부터 1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4월이 반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그 사이클을 도입해 보면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조금 오르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사실 그런 사이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보면 아직은 사실 시작도 안 한 단계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는 더 많이 이제 오르니까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기존에 보면은 이제 반감기 이전에는 안 오르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이 선반영하듯이 비트코인도 지금 선반영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지나면 오히려 안 오를 거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오른 거는 반감기의 선반영이 아니고 저는 ETF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ETF가 지금 매일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이 한 10,000개 되거든요. 근데 지금 채굴량은 900개죠. 되게 900개니까 지금 채굴은 지금 900개밖에 안 되는데 필요로 하는 건 10,000개씩 10배가 더 넘게 되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딸리는 상태인데 이런데도 오르는데 4월이 되면 이제 450개로 채굴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비트코인이 더 모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ETF 운영사에서 지금은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 장외 거래를 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하면 이렇게 그 블랙록 같은 데서 이제 채굴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450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얘네가 필요한 거 그거의 10배 막 이런 식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게 되면 이제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어디까지 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뭐 그럼 현금이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있다. 네. 그럼 대표님이라면 어디에 좀 투자를 하라고 권해주고 싶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중에서 또는 주식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 깨졌다고 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GPU도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어서 이게 가격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산이 일단 저는 첫째로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ETF 이런 데서 이런 필요로 하는 거는 막 뭐 10,000개 가까이 필요하는데 생산량은 900개밖에 안 되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그 비만 치료제 이게 지금 수요 공급이 안 맞거든요. 이게 그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밖에 없는데 GPU다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성능이 비슷하면 그냥 반도체 이런 거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임상이라는 걸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임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 거의 길게는 10년씩 걸리고 하니까 당장에 어떤 그 경쟁 제품도 나오기 힘든 상태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광고도 했는데 이제 광고도 안 한다 합니다. 어차피 뭐 없어서 못 파는 거 뭐하러 광고하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다가 다 승인을 받아놨는데 일라이릴 노보노디스크가 약에 대해서 아예 수출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약을 공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에 수출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가 1, 2년 안에 해소가 안 되고 2030년 넘어까지도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구족이 한동안은 계속 그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라늄 같은 경우도 역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우라늄 사재기를 막 하거든요. 지금 다 싹쓸이 해갑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우라늄 그다음에 그 비만약 관련 그다음에 비트코인 요 세 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자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2천만 원씩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 거품의 초기라고 생각해서 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이제 평소에 제가 좋게 봤던 성장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좀 주식 투자할 때 좀 눈여겨봐야 할 변수. 지금 글로벌 대장주는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 시세가 꺾이는 날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